미국이 진짜 금이 있냐 아니면 없냐 이거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의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이 뜨거웠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8,133톤의 금을 보유 중에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한 25% 가까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금이 많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금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금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 포트녹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약 한 4,000톤 넘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 1950년대에 미국이 전 세계 금이 75%가 있었지만 이 계속해서 감소를 보였다는 거고요. 즉 우리가 금태한지 시기에 미국이 금을 기준으로 달러를 발행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의심했던 국가들이 금을 이제 교환해가는 35달러로 이제 교환을 해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2만 1,000톤 정도 되는 금이 점진적으로 지금의 이제 8,100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수치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던 게 약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생이 되었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기점으로부터 단 한 차례에 제조된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검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진짜 금이 있는 게 맞냐? 자, 이러한 음모론이라고 하죠. 이런 의구심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었고 수십 년간 계속 지속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11년도 론폴 상원 의원이 미국 정치권 내에서 포트녹스 금 전수 조사를 요구했는데 이게 또 좌절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독일 중앙은행도 자국 금의 일부를 미국에서 이제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안 주다가 봤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미국이 8,133톤 금이 많은데 왜 안 주냐 이러한 의문들. 그리고 있으면 그냥 조사를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죠,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끔 해주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일단은 미국에 진짜 금이 없지 않나 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그럴 게 이게 실제 진짜 있다라면은 상식적으로 금을 그냥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를 지닌 이 제로웨지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 텅 비어있다, 아니면은 이 금은 있지만 실제 내부를 뜯어보니까 진짜 금이 아니라 텅스텐으로 채워진 가짜 금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내 보수 정치인들이 공식 금 보유량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면서 연방 의회에 공론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론화되고 사람들에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까지 나서갖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내가 대통령 되면은 한번 조사해볼게 이렇게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래서 올해 실제로 이게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이 진짜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좀 낮추고 이거를 정치권 좀 가져오려고 하는 요인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 같은 기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문건 약 2만 개를 공개적으로 오픈했거든요. 이러한 행보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미국 연준 너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압박하고 싶은데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서 사용한 게 아니었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공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미국이 공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는 미국 연준과 미국 재무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실제 보유 여부와는 다르게 신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에 대한 진실이 계속해서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미국이 진짜 금이 있다면은 오히려 금을 더 많이 비축해서 과거 금 태환제 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는 이만큼 아직까지 강해,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략적인 자산에 대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금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자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추진하는 여러 주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켜갖고 그거에 대해서 몰수한 비트코인만 소유를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 이제 주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승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이제 기술과 결합된 비트코인을 좀 많이 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금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착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뜬다고 해서 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이 뜬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거를 별개로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쪽을 많이 밀어주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나 아니면 많은 개인들은 여전히 금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게 안전하다. 그리고 차이점을 보면은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고 안정적인 자산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하면서 이제 가치 저장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정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은 밀려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미국이 아무리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금은 금일 뿐이고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비트코인 러들은 뭔가 금에 대해서 경쟁 구도로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혀 좀 상관이 없지 않나. 비트코인도 물론 이제 가치 저장으로서의 이제 수요가 들어온다 이런 개념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글로벌 통화 대비 금의 지위와 비트코인 지위를 봐야 되지 금이 뜨고 이제 비트코인이 떠서 이제 금이 물러나고 그런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금이 올라간 시기와 비트코인이 올라간 시기는 조금 이러한 월간의 단위로 봤을 때 조금 다르더라도 둘 다 글로벌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 올라간 추세를 밟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뜰 만큼 현재 경기적으로 불확실성하다 라는 현상을 본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올라가는 현상들이 그럼 금이라고 더 못 올라갈까 이러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국가가 발행한 통화가치 불확실성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 은, 비트코인 다 수혜를 본 자산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플러스 가치저장 이런 느낌이고요.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플러스 가치저장 느낌인데 은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기도 한데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은은 금에 대한 레버리지 자산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이 상승 시기부터 이제 은이 올라가게 되는데 금보다 약 한 2.5배 가까이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금은 안전 플러스 가치 저장, 은 같은 경우는 금에 대한 레버리지 자산, 비트코인은 위험하면서 가치 저장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영원합니다. 이게 인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금이라는 거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뢰에 대한 그냥 금이 가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러시아의 스위프트망 제재 이후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금 결제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브릭스 페이가 현재 지난해에 나왔거든요. 여기에 금 결제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금 결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요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러니까 금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테더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테더는 이제 기업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하고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 국가가 보증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데 그게 금을 기반으로 되어 있다.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왜냐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불안정한데 근데 결제가 편하죠. 근데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줘요. 그리고 중앙은행 하나가 아니라 브릭스 연합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절반 정도에 차지하는 인구와 경제 영향력이 있는 이런 국가들이 금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추진한다. 와, 이거는 엄청나게 미국을 몰아세울 수 있는
카드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장기화시키고 많은 국가들을 배척하고 할수록 뭉치는 국가들이 금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확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최근에 이 브릭스 국가들은 국가 간의 통화 결제에 있어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통화들을 사용하면서 거래를 해요. 심지어 사우디까지 원유 결제에 유한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지난 금태한제 이후로 달러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우디나 이제 산유국들에서 달러를 결제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국가 간 결제에서 만약에 금을 도입하게 된다면은 거래의 불편함 가장 중요한 거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브릭스 국가들을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부터,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러한 브릭스 국가들 탈달러화를 하는 국가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이런 국가들에게 무려 1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역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렇게 무역 장벽을 칠수록 다른 국가들은 또 이런 국가들끼리 뭉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가치지형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의 장기적인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금이 최고다. 금이 최고인 건 슈퍼사이클 기간 내에서 조정에 대한 변동폭이 그 다른 어떤 자산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의 낙폭은 엄청나게 크고 미래에 회복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하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요. 왜냐? 위기가 와서 금이 조정을 받는다? 환율이 올라가고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내 금값은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 마이너스 50% 떨어질 때요. 금 같은 경우 그런 극단적인 위기 현상이 나타나도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최고점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에 대해서 승차감이 너무 좋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투자하면서 매번 이 시세창 들여보고 매일 뉴스를 확인하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내용들이 나온 게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셔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느린 자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를 넘어선 방어책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기간 내에만 우리가 언제인지 알면은, 그러니까 상승기가 언제인지 알면은 충분히 느긋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이 급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이게 정말 금에 있어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 실물만 해야 된다 이런 맹신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 실물만이 아니라 뭐 이제 ETF나 또는 KRX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과도하게 금 투자하면 무조건 실물해야 돼 이런 약간 강보에 가까운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저로서 좀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상 그래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시세를 실제보다 속여서 이렇게 높게 전망하는 경우나 호객행위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국내 프리미엄이 무려 30%나 꼈던 상황에서도 좀 과한 매수가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물을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맹목적인 믿음들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물만이 정답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 흐름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금 투자를 거의 3년 가까이 바라봤지만 사실 매번 정보도 새롭게 들려오기도 하고요. 요즘 저도 이제 모르는 정보들이 새롭게 입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사실 이제 막 보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이렇게 모르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보통 일반 투자분들이 올라갈 때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시세, 환율, 세금, 유통 마진 이런 거에 대한 구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될 기간에 무리해서 사는 이런 좀 호객행위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아쉽고 스스로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느려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시적으로
천천히 월간의 손상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좀 횡보나 좀 조정을 받고 사람들이 조금 소외됐을 때, 그럴 때 매수한 편이 좋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대공황이나 뭐 이러한 경제 위기가 도래했을 때 과거 100년 전에는 금을 실제로 몰수한 사례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1933년도 이때 당시에 은행이 약 일주일 동안 자금이 다 동결된 사태들도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통화를 풀어내는 경제에서는 은행이 무너져도 대부분의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0년 전 대공황 기간에서는요, 금 이상의 통화를 찍어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선택지를 정책 위반자들이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도 몰수하고 내 돈도 은행에 예금해놨던 거를 못 돌려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KRX 시장이 저는 가장 금 투자기에는 개인 투자를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이 몰수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들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 실물만이 정답이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은 좀 좋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측면이 존재하고요. 그래서인지 금 실물 반드시 이 유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장단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정답이야 이렇게 놓고 바라보기보다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목적성을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정도 좋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이 KRX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만약 경제위기가 많이 닥쳤을 때 KRX 시장이 몰수가 될까? 라고 보면은 사실 KRX 시장이 몰수될 정도라면은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주식이나 다른 것도 몰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거의 발생될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현대사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에 대한 이 소유권은 개인에게 존재하고요. 정부가 이를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몰수할 경우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소송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 금융 조치로 인해서 KRX 금시장이 일시 중단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이제 못 돌려받는다, 이건 좀 너무 나간 생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매도 주문이 잠시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도 국내 실물 금액 프리미엄 현상이 끼면서 먼저 괴리감이 또 발생될 수는 있어도 못 돌려받는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거 그리고 우리가 대공황 같은 사례도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리스크도 같이 놓고 오히려 대공황이 오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공황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형 대공황, 그러니까 독일형 대공황이 있고 디플레이션 대공황, 미국형 대공황이 있는데, 현대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대공황은 발생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 발생될 수는 없지만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형 대공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더라도 크게 금에 대해는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공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 그런 것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 위기가 충분히 반복적으로 오게 되고 이거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 대공황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리는 없다. 향후 30년 가까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물만을 쫓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냥 같이 유연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엔 실물만이 답이라고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래서 실물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재난이 나타나고 그런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 대공황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붕괴가 되거나 그러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죠. 왜냐면은 터키, 튀르키예나 아니면 짐바브웨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다른 나라 통화들 대비도 이제 그러한 해당 국가의 통화가 무너지지만 그게 금을 방어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리고 전쟁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실물 보유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물 금과 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유효한 자산이고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면은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물을 구입할 때는 살 때와 팔 때 결국에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잖아요. 부가세도 있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단기적 과열일 때 그런 걸 이제 감정적인 소비로 구입하는 선택지를 좀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금 투자의 장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부터. 워낙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부가세를 주고 구입할 경우에는 10% 이상의 손실을 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용 골드바나 이런 거를 투자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약 15% 가까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브랜드 골드바의 경우에는 같이 그 브랜드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 임대료, 설비, 그리고 감가상각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 로열티 대신에 물류 마진을 놓기도 하고요. 골드바에. 그래서 좀 많이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골드바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 실물을 살 때는 약 1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일반적으로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좀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개인 간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종로 가서 뒷금을 거래하거나 이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뒷금을 이제 쉽게 말해서 부가세를 없이 금을 구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현금이 대량으로 입금되거나 아니면 또는 개인 간 거래를 알선하는 건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던가 했을 때 세금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복적 지속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초과 시에 유통 차익세에 대해서 10%에 대한 세금을 스스로 그거를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란 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사실 금이 돈이긴 한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다 이렇게 세금을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사기 좋았던 방법이 개인 간 거래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 이제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단점이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사기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 간 주문했는데 택배를 받았더니 돌멩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삼자 사기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신변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뉴스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한 번씩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골드바나 아니면은 우리 거액의 이러한 명품이나 거래할 때 신변 위험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단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현장 거래 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진품 여부를 감별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인근 감정원에서 비파기 검사기로 검사할 경우에는 가능하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요즘에 브랜드 바도 좀 많이 진화돼 갖고 잠상 기법이 들어간 이러한 브랜드 바나 또는 브랜드 바 내부에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신뢰하고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결국 현재 이 거래에서도 문제점이 살 때 팔 때 가격 스프레드 차, 가격 차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판매할 때 결국에 나중에 판매할 때 이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통장에 이제 1,000만 원만 들어와도요 그거에 대해서 추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6월 때부터 반영이 된다고 전 들었는데 만약에 3,000만 원에 우리가 현금을 인출해서 개인 간거래를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 시세가 3배 급등해갖고 9,000만 원에 판매한다. 9,000만 원 다시 현금으로 받아갖고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 되고 결국에 차익에 대해서 10%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거래 방법이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간 중개 거래나 아니면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입할 경우에 거래가 좀 많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현재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플랫폼 거래를 할 경우의 문제가 일단 수수료가 들어가죠. 플랫폼 거래 같은 경우는 통상 한 2% 정도 우리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판매할 때 결국 2%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큰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올 경우에 단가 경쟁이 돼갖고 좀 낮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그렇게 큰 기업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 이게 좀 많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거래 장부가 너무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뒷금을 사갖고 플랫폼에 판다 이거 나중에 소명해야 되죠.
아니면은 이렇게 거래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이게 중고 거래업자로서 들어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통 차익에 대해서 10%에 대한 과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고액의 경우에는 실물을 해야 된다면은 부가세를 다 주고 사는 방법이 가장 그냥 깔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게 아니고 난 세금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실물 필요 없어 라고 하신 분들은 KRX 금을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KRX 시장, 특히 현재 금 시세가 상승기를 기점으로 좀 2배가 올랐어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순간 굉장히 시간도 빨리 지나갔고 2배가 어느 또 올랐는데, KRX 시장은 한국 투자자만이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특히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KRX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KRX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민간 주체고요. 국가 감독을 받고 특수 법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국가 감독 하에 운영이 되고, 이제 금과 관련해서는 거래 수수료의 세금에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우리가 ETF를 한다고 하면은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15.4%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KRX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다. 그리고 다른 이 금융 상품을 투자할 때보다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BMA, 이 런던 금시장 협회. 자, 여기서 인증된 금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고품질 골드바로 이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금액을 납부하면은 살 수 있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KRX 같은 경우는 실물로 가져오는 건 좀 별로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주고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KRX 같은 경우는 이제 ETF를 대안적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거래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가장 싸고 소액으로 가능하고 좀 뭔가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현금 확보도 금방금방 되니까요.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래서 결국 이 실물이냐, 이제 아니면은 종이 상품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실물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전쟁 리스크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인지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해외 부자들도 자기 집에 보통 금 보관하지 않고요. 이게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 보관 업체에 보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통장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뱅크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내 돈을 못 돌려받지 않을까, 그러한 좀 불확실성들이 고액의 자산가들로 하여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도난 위험, 그리고 전쟁 리스크, 또는 시스템 붕괴 요인, 아니면은 자본이 통제되었을 경우에 안전한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실물 금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실리콘밸리 은행 해당 은행 파산 사태 이후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건전성 악화, 그리고 인식에 대한 변화가 발생되면서 이제 부자들도 실물 금을 사갖고 도난 위험 때문에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보관을 하는 선택지로 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보관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싱가포르 공고 같은 경우는 최근 1년간 이러한 고액 자산가들의 보관율이 80%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 해당 보관소는 공항에서 많이 가깝다고 하고요. 6층 높이에 산호만 고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공고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으로 수천 개의 안전 보관함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보관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실물보다는 빠르게 구입하고 판매 가능한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ETF,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 같은 경우는 KRX 시장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금 투자에 정답은 없어요. 각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실물 투자도 하고 있지만 KRX 시장은 정말 좋게 대안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결국 선택은 이제 각자 맞는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한쪽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선은 이 금 투자라는 게 금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이제 좀 연배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금 애호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금이라는 게 왜 그럴까 보면은 일단 금으로 망한 사람은 없다. 금은 횡보기와 조정기가 상승한 구간에서 길게 발생되긴 하더라도 망하진 않는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에 보유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그냥 사실 대부분 금에 차지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제 금 플러스 부동산적인 요인으로 안정지향적인 분들은 가져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기가 호황기에 경기가 성장하는 국면에서 통화량이 증가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산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더 그렇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기에 통화량이 증가할 때 올라간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부동산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데 금은 조정과 횡보를 굉장히 길게 하죠. 10년 동안. 근데 금이 올라간 시기에는 부동산 불안정한데 반면에 금이 계속 올라가 주니까 이게 서로 통화를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 뭐 땅이나 뭐 이런 것도 방어가 되고 금도 같이 방어가 되니까요. 그래서 완전 난 투자 잘 모르겠고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은 부동산과 금 이거 그냥 두 개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또는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까지 달러와 엔화 이런 쪽으로도 같이 바라보는 것도 현재 구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순히 그냥 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금과 은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과 은을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현재 되게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무엇이냐? 원래 금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S&P 500이나 아니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이 대세적으로 올라가는 슈퍼사이클 1기와 슈퍼사이클 2기에서는 항상 금이 강세를 볼 때마다 미국 주식시장이나 국내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서 10년 가까이 횡보만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특이하게도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와, 저도 이거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그리고 우리가 기술에 대한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2000년대 들어서고 나서부터 더 배수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수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성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도 실적이 나타나잖아요. 과거 뭐 기술주 하면은 버블이 나타나면은 보통 실적 없는 버블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실적이 찍히는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런 해당 강세도 중간중간에 큰 굴곡은 그냥 통화 유동성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변화 기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인공지능, 로봇 이거는 같은 슈퍼사이클을 밟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우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의 성장이 실제로 발생되고 있으면서도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들이 같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다 이것도. 그래서 저는 금과 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구매력이 있는 구간이 왔을 때는요, 로봇과 AI 이런 종목들도 반드시 바라보면 좋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미국 주식은 좀 반영이 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 보면은 신흥시장 특히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같이 몰려들고 있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됨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공략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이더라고요. 실제 뭐 코스피 5천 가냐 마냐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고 그만큼 증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AI 100조 법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AI와 로봇, 중소형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전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이 아마 시작점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반영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게 저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분배한다면은 안전한 성향은 조금 더 이제 방어적으로 금과 은을 많이 찾아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위험 선호가 좀 더 높다 하신 분들은 금과 은은 한 20% 정도 놓고 좀 더 위험한 자산들을 적기를 조금 더 포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모든 자산들은 사이클 흐름에 거쳐서 움직이게 되고 보통 매수 시점은 역발상 구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구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은 심을금만이 답이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투자나 위기 대비나 또는 상속 증여, 이 목적에 따라 금에 대한 구입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진짜 정답은 금이란 자산을 목적에 맞게 분산하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굉장히 많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에 대한 사이클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 자산별로 기간과 그리고 사이클적인 파동이 각기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별로 움직이는 기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적기를 포착한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도 10월 달부터 이거 진짜 강세 사이클이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일단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본 투자자기도 했었고, 특히 이 커브앤드 패턴이 금에게는 20년 동안에 형성되었던 파동이었고요. 은에게는 50년 슈퍼 커브앤드 패턴이 발생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 투자를 조금 더 많이 좋아하고 같이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이런 기회들을 많이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샌드폭스 채널 방문해 주시면은 여러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